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한 달이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계속 환자가 쏟아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어떤 분이 코로나19 감염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진단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진단 시약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거나 또는 그게 부족해서 하루에 진단할 수 있는 환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하죠. 이 진단이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건지, 또 우리나라에서 진단 시약이 만들어졌다고는 하는데 이게 왜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 이 진단 시약으로 이 감염을 최대한 막을 수는 있을지 등등, 오늘은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월 19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장성규입니다. 와우, SUV 좋은 차 타시네. 근데 타이어는 어디 건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SUV 전용 타이어는 넥센 로디안 GTX. 어떤 SUV에서도 잘 나가고 오래 가니까 넥센 로디안 GTX. 나도 오래 가고 싶당. 엄마, 아파트에서 차들이 갑자기 슉슉 나오니까 깜짝 놀라요. 현대해상 교통기후 환경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은 스쿨존보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더 위험하게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단지 내 안전운전 잊지 마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짜잔! 여러분, 이곳은 어딜까요? 우와, 야외 공연장에서 버스킹 중이네요. 스트리트몰에 초대형 전광판까지. 인천에 없던 새로운 명소가 되겠네요. 여러분, 투자 서두르셔야겠어요. 인하대역 상권 랜드마크 멀티몰 시티필드. 분양 문의 032-881-1357. 소득공제 받으면서 세금 걱정까지 없는 투자 알고 계신가요? 바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투자입니다. 벤처기업과 당신을 연결하는 벤처 투자는 투자 금액 3천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되고,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물론 국가 경제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아주 착한 투자입니다. 지금 바로 한국벤처투자로 문의 주세요. 경제는 연결입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가 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함께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먼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겨레 신문의 정남구 기자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코로나19가 이 확산 자체도 문제지만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했는데, 정부 대책이 어떤 게 가능하고 그게 예산에서 과연 쓸 수 있는 돈인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생기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죠.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비상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셨다, 이런 측면보다는 정부의 대응에서 좀 비상한 대응을 해달라, 이런 쪽에 좀 더 강조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이런 주문이라면 정부 대책이 곧 나올 걸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네. 전염병이 퍼지면 사람들이 이동을 꺼리고 자연스럽게 소비가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대응책은 역시 소비 진작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항상 걱정인 게,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좀 빈약해져서 줄어든 소비라면 주머니를 채워 넣어주면 또 소비가 됩니다만, 밖으로 돈을 다니다가 감염될까 봐 소비를 안 하고 안 움직이는 걸, 그걸 정부가 움직이라고 하면 방역에 문제가 생기고, 그대로 계세요 그러면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이게 참 어떤 대안이 있을지 그렇더라도 고민이에요. 많이 부어 넣으면 넘치는 거죠. 그런 측면을 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소비 쿠폰이나 구매 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인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넘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손님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을 좀 더 지원하자, 그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별 금융 지원하고 세부담 완화도 하고, 이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해달라. 비상 상황이다, 비상한
생각을 해달라. 그러니까 예. 방식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뛰어넘는 방법을 좀 고민해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게 정부 예산이라는 건 연초에 만들어진 것은 다 써야 할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예비비가 있을 뿐이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도와주려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게 이제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좀 서둘러서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 싶은데 4월 총선이죠. 총선 전에 정부가 준비를 했다가 총선 직후에 구체적인 추진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 같기는 한데 네. 2달 후에 와야 되는 돈이라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 지금 중국 공장 가동률이 조업 재개는 했다고 하지만 예. 전체적으로 보면 50%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여러 가지 타격받는 업종이 있습니다만 제일 큰 타격, 직접적인 타격이 이제 관광업, 그 관광객들 실어 나르는 항공업 이런 걸 텐데 아시아나 항공이 이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진 모양이에요. 비상 경영을 역시 선언했네요. 네, 항공사들은 작년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보이콧했죠. 그래서 타격이 컸는데 여기에다 코로나19로 여행객이 줄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예. 어제 아시아나 항공 한창수 사장이 임직원들에게 담화문을 보냈네요. 지난해 한일 관계 악화에 이어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항공 수요가 크게 위축돼 회사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용 절감 그리고 수익성 개선에 돌입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은 일괄 사표를 일단 제출하고 뭐 다 수리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사장은 40%, 임원은 30% 그리고 조직장이라고 불리는 고위 간부들은 급여를 20%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손님이 얼마나 줄어드는 거래요? 지금 중국 노선으로 보면요. 공급 좌석 기준으로 79%가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또 동남아시아 노선은 25% 축소했으니까 네. 타격이 크죠. 그래서 유효 인력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아시아나 항공의 방침입니다. 예. 일반직, 운항 승무직, 기내 승무직, 정비직 이런 직종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5월 말까지 열흘간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비용을 줄이겠다는 거죠. 정부가 이번 주에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또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닌 모양이에요. 날짜는 아직 확정이 예. 안 됐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어제 수도권 일부 지역 이상 과열 현상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 주 내에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른바 그 수용성 지역이라고 부릅니까? 네. 수원, 용인, 성남? 그렇습니다. 작년 1216 대책에서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대출을 막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강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일단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9억 원 미만 물량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예.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죠. 수원, 용인, 성남이 이제 대표적으로 지목되는 곳인데요. 수원 같은 경우에 이제 팔달구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인데 그런데도 한국감정원 집계로 올 들어 6.3%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을 포함해서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대책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규제가 적용될 걸로 예상되고 역시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확대 지정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대책이거든요. 네. 이미 그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또는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규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이 40%로 제한되죠.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이 60%, 50%로 제한이 됩니다. 예. 또 다주택 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되는데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한다면 투기 과열 지역으로 이제 대상 규제가 확 강화될 수도 있죠. 그러면 대출 비율이 약간 줄어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내놓을 때마다 고민거리인 것이 대개는 이런 분들은 어차피 대출 안 받고 전세 끼고 이제 사는 그런 투자가 많아서 항상 이게 작동을 제대로 할지는 우려스럽긴 했어요. 예. 다른 뉴스로 또 하나 좀 넘어가 볼게요. 자동차 연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경유, 휘발유 이 시장이 매출 규모가 별로 요즘은 늘어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급 휘발유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고급 휘발유라고 하면 노킹이 덜 일어나는 휘발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킹. 네. 자동차 엔진 실린더 안에서 쾅쾅 하는 겁니다. 그게 왜 불안전 소리가 나요? 연소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네네. 예. 이 노킹이 일어나기 어려운 정도를 옥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높은 게 고급 휘발유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연비 개선제 같은 다른 첨가제들을 넣어서 팝니다. 서울 주유소 보면 보통 휘발유가 1리터당 1,600원대거든요. 그런데 네. 고급 휘발유는 2,000원대입니다. 2,100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왜 수요가 늘어날까요? 고급차에 주로 쓰는 게 이제 고급 휘발유인데 최근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수입 차량 많이 타죠. 예.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고급 휘발유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급 휘발유 매출 비중이 2015년에는 1%가 안 됐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6%까지 최근 3년간 소비량이 한 15%씩 계속 늘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 다소 소강 상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또 한 번 다시 이제 충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뉴스들이 좀 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미국 시각으로 15일에 미국 언론들이 보도한 것은 미국 GE하고 프랑스 방산업체 사프란이 합작해서 만든 그 항공기 엔진을 중국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미국 예. 정부가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중국에 엔진 주지 마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17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군사적인 쓰임새가 있거나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는 미국 기술 제품에 대해서 외국 기업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제 관련 규칙을 개정하려 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 화웨이 제품 생산을 위해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쓰면 중국에 수출할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화웨이 쪽에 반도체 공급하지 말라는 거고 네. 요약을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은 그 반도체 공급하는 회사들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들일 텐데 네. 미국에서 만든 반도체 장비를 가지고 제조를 하면 그건 허가를 받아라 그런 그렇습니다. 명분인 그렇게 하지 않고는 막을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인데. 남의 나라 남의 기업에 누구 보고 주지 말라고 하기 뭐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웨이가 이제 통신 장비 만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웨이 통신 장비가 많이 퍼지면 이제 중국이 그걸 이용해서 정보를 빼갈 것이다. 도청한다 이거죠. 도청도 하고 그럴 거다. 그런 염려 때문인데 이 장비 수출을 막으면 막을 수 있을 것도 같고 아니면 제3국의 장비들만 팔려가지고 오히려 미국이 손해 볼 수 있을 것도 같고 결말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도청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입김이 좀 그래서 통하는 기업과의 통신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화웨이께 들어가면 우리 대신 중국이 듣게 되니까 네. 그런 생각인 듯해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 패권 경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무역 그 불균형 합의는 어느 정도 했다고 하더라도 경제 구조 그다음에 기술 패권 그렇겠죠. 이 문제는 계속할 예.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정남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조석 씨가 이번에 라임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운용하던 펀드에 문제가 많다는 뉴스들을 자꾸 듣게 되다 보니까 내가 가입한 펀드도 진짜 내 돈 잘 있는지 그런 걱정이 들던데 가끔 펀드 수익률이 얼마고 현재 어떻습니다라는 편지나 문자가 오긴 오는데 정말 내 돈이 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편지나 문자가 오긴 오는데도 걱정된다는 건 펀드에 맡긴 내 돈이 진짜 잘 있는 건지 아니면 잘 있다고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의심스럽다 그런 질문인 듯한데 걱정하시는 대로 펀드에 맡긴 돈을 사실은 펀드 매니저가 엉뚱한 곳에 혼자 굴리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모든 펀드는 펀드에 돈을 맡기면 그 돈은 펀드 매니저한테 보내지 않고 신탁회사라고 하는 별도의 회사로 보냅니다. 그리고 신탁회사는 펀드 매니저가 무슨 주식 사세요, 무슨 주식 파세요 그러면 그걸 사고 파는 심부름을 대신 해줍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본인이 책임지고 굴리는 돈이긴 한데 단 한 번도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꺼내 쓰지도 못하고 그냥 이거 사세요, 저거 파세요라고 운용 지시만 이제 리모컨으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 돈이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수익률이 얼마인지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그 돈을 맡아서 보관해주고 있는 신탁회사, 별도의 회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회사에서 잔고를 확인해서 보내주는 거니까 사실은 믿으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전하게 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러면 라임자산운용에서는 왜 사고가 난 거냐? 그거는 이게 펀드 회사, 펀드 매니저가 몰래 그 돈 가져간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가 그 돈을 어떤 외국 펀드에 투자하라고 하고 신탁사는 그 리모컨 지시를 받고 그곳에 투자를 해서 돈을 보내긴 했는데 이제 투자하기로 결정했던 그 외국 펀드가 좀 이상한 곳이어서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사고가 난 겁니다. 고객 돈을 투자한 대상이 그게 이상한 펀드가 아니라 일반적인 주식이나 채권이면 사고가 나든 부도가 나든 매일매일 확인이 잘 될 텐데 이번에는 외국의 무역금융 펀드였다고 하죠. 생소한 자산이다 보니까 거기에 돈은 갔는데 이제 그게 사고가 났는지 문제가 생겼는지는 심부름하는 신탁사도 모르고 이제 일부 아는 사람만 조용히 알면서 쉬쉬하다가 들킨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가 가입한 펀드가 정말 잘 있는지 괜찮은지 걱정이다 싶으면 펀드 가입한 금융회사에 가서 내 펀드에 어떤 자산 편입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다 사실대로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자산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상해가고 있는지 예를 들면 펀드에 담긴 자산이 오래된 와인이라든가 혹은 외국의 어떤 펀드라든가 하면 내 돈이 거기 들어간 건 맞는데 그 돈이 잘 있는지 현재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우리도 잘 알 수 없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영차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잠시 후 9시 5분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영차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런저런 다양한 숙제들을 남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진단을 빨리빨리 하기도 참 쉽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진단 시약은 왜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건지 빨리빨리 진단이 왜 안 되는 건지 오늘은 뉴스톱의 강양구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런 궁금증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예. 이게 진단 시약으로 지금 신약 진단을 하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정확한 확진이 가능한 겁니까?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진단 시약은 90% 이상의 정확도로 알려져 있어요. 다른 나라 시약은 좀 다릅니까? 네, 다른 나라 시약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50% 수준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난주에 이 확진자의 사례 정의를 진단 시약 기준이 아니라 이 중증 폐렴 등의 의사소견으로 바꿔가지고 확진자가 확 늘어난 일이 있었어요. 예. 예, 그렇게 바꾼 것도 이 진단 시약의 정확도가 너무나 떨어지다 보니까 진단 시약으로 음성이 나왔더라도 실제로는 양성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방역 대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라면은 네. 그래서 그렇게 사례 정의를 바꾼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0% 이상이고 더군다나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검사를 하는 것까지 이제 진행을 하면서 검사하는 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상당히 그 정확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같은 진단 시약을 쓰는 게 아닌가 보군요. 그러니까. 네, 같은 진단 시약을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일단 WHO랑 미국, 독일 등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고안이 나오면은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각국 그리고 또 각 기업들이 나름의 진단 시약을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진단 시약은 뭐 전 세계적인 기준에 놓고 봐도 속도도 빠르고 그 정확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이 공인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왜 그렇게 많이 걸려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진단 시약이라고 하면 과거에 혈액 검사하던 생각이 나서 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이분 혈액형은 뭐구나라고 바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네. 시간이 뭐 6시간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다음 날이나 돼야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요. 이게 이제 어떤 과정으로 진단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고유한 특정한 유전 정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유전 정보들, 알려져 있는 그런 유전 정보들 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이 될 만한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절차를 일단 거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환자가 뭐 가래라던가 아니면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수집을 해서 일단 검사 기관으로 보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는 굉장히 적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증폭시키는 절차를 거치고요. 예. 그렇게 증폭된 유전 정보 중에서 그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유전 정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이 의심 환자가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몸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증폭시키고 그다음에 확인하는 절차가 이제 숙련된 이제 스킬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또 검사 장치에서 증폭시키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1차 검사, 2차 검사에서 이제 한 24시간 정도 걸렸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과정을 확 줄여가지고 검사 시간에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검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증폭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군요. 이제 증폭하고 검사까지 하는데도 지금 2시간 정도 줄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뭐 준비하고 막 결과를 뭐 이렇게 판독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증폭을 하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겁니까? 증폭을 하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요. 일단 증폭을 한 다음에 일단은 그 전문가들이 표시할 수 있는 표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뭔가 확대해서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확대해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특정한 바이러스의 정보들을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그 체크한 바이러스들이 표시가 되면은 네. 그 표시한 것들이 눈으로 딱 봤을 때 식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딱 보면은 이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구나. 이것은 네.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가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세한 테크닉을 제가 방송에서 길게 설명하는 거 서로 스트레스일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증폭해서 들여다보는 거면 기계나 장비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그 증폭시키는 기계 그리고 또 그 증폭한 바이러스 안에 내가 원하는 코로나19의 특징적인 점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치 그리고 그것을 판독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진단 시약을 개발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약이 개발됐다고? 예. 진단 시약을 개발했다는 것은 두 가지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유전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특징적인 유전자들을 증폭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증폭된 유전자들을 판독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증폭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보여지게끔 하는 특징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네. 뭐 프라이머라고 하고 뭐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최적화시킨 게 바로 진단시약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의심 환자의 이 침 같은 뭐 가래 같은 것들을 이제 채취를 하면은 그 가래 안에다가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최적화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진단시약 키트를 섞으면은 그 진단시약 키트를 섞고 PCR이라고 하는 기계에다가 이제 집어 넣으면은 거기서 이제 그것이 알아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유전자들만 증폭을 시키는 거죠. 네. 뭐 이제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1년의 검사를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최적화한 장치가 진단시약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도 이미 진단시약 키트가 있었는데 엊그제는 또 우리나라 업체 중에 하나가 개발했다는 소식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은 후에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시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이 대목에서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진단 시약 키트를 빨리 개발하고 또 그것이 성능이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인데 네. 업체 입장에서는 이 감염병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시약 키트를 개발하는데 연구개발비를 투여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뭔가 돈을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예. 내가 돈을 들여 연구개발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진단 시약 키트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것을 사줄 만한 수요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선뜻 거기에다가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메르스 사태 이후에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한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추진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뭔가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진단 시약 키트 개발에 약간 공적 자금을 투여를 하고 기업들에게도 시그널을 준 거예요. 알겠어요. 평소에 개발비를 나라 돈으로 쓸 수 있게 해줬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당신들이 괜찮은 진단 시약 키트를 개발을 하면 우리가 사주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낸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그널을 믿고 또 정부 연구개발비에 의존을 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해왔는데 공교롭게도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퍼지면서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는 지역 감염이 우려되면 진단해야 될 일이 훨씬 많을 텐데 이게 감당은 되는 수준입니까? 네, 현재까지 방역 당국은 약간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감염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쏟아져도 충분히 지금의 이 공급으로 네. 그 감당할 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음압병상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이제 준비되어 있는 수준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일단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약이 충분히 만들어지면 인력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뉴스톱의 강양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